야, 너 오늘 오빠 공 잘 닦아주면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오빠가 쏘는 장어 맛 좀 볼래? 귀에 박히는 저속한 농담이 아니었다면 오늘 라운딩은 완벽했을 것이다. 강유진은 가평 아난티 클럽의 7번 홀 파사 코스에 서 있었다.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잘 관리된 페어웨이는 양탄자처럼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드라이버 헤드가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등 뒤에서 들려온 역겨운 목소리만 아니었다면 이 모든 풍경은 한 폭의 그림과 같았으리라. 유진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어드레스를 취한 자세 그대로 그녀는 소리가 들려온 쪽을 곁눈질했다. 바로 옆 홀에서 라운딩 중인 중년 남성 무리였다. 딱 보기에도 정상적인 사업가나 동호회 회원들은 아니었다. 온몸에 명품을 휘감았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분위기는 고급스러운 골프장의 풍경과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굵은 금목걸이, 팔뚝까지 이어진 문신, 그리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우악스러운 목소리까지. 전형적인 조폭 혹은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었다. 그들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웃고 있는 젊은 여성 캐디의 얼굴이 유진의 눈에 들어왔다. 20 초반이나 되었을까. 억지로 지어 보이는 미소 뒤에 숨겨진 당혹감과 수치심이 훤히 보였다. 유진의 미간이 저도 모르게 좁혀졌다. 집중하셔야죠, 회원님. 유진의 캐디 박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녀 역시 표정이 좋지 않았다. 애써 유진의 경기에만 집중하려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공의 시선을 고정했다. 잡념을 버려야 했다. 군 생활 내내 그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훈련했다. 저격수의 스코프 안에서 목표를 조준할 때, 수백 미터 상공에서 강화 준비를 할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진에 침투할 때. 사소한 감정의 동요는 곧 죽음과 직결되었다. 전역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그 감각은 여전히 그녀의 몸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다. 숨을 들이쉬고 참고 내쉬면서 그녀는 군에서 배운 사격술의 호흡법을 골프 스윙에 적용했다. 부드럽게 이어진 백스윙, 그리고 허리의 회전력을 이용한 강력한 임팩트. 깡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하얀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로 솟구쳤다. 공은 페어웨이 중앙 가장 좋은 위치에 정확히 안착했다. 완벽한 드라이버 샷이었다. 나이스 샷. 박선영 캐디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외쳤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클럽을 그녀에게 건넸다. 하지만 옆 홀에서 들려오는 불쾌한 소음은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지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아따, 저쪽 아줌마는 샷이 장난이 아니네. 아주 찰지게 치는데? 몸매도 좋고. 운동 좀 했나 봐. 저런 여자랑 한번 놀아보면 기가 막히지. 그들의 저질스러운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유진은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기로 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었다. 그녀는 사회에 나와 깨달았다. 군대에서의 적은 명확했다. 피하 식별이 확실했고 교전 수칙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의 적은 달랐다. 그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선량한 사람들의 평화를 좀먹는 기생충과 같았다.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유진은 박선영 캐디에게 슬쩍 물었다. 아까 그 사람들 자주 오나 봐요? 박선영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네, 요즘 거의 매일같이 와요. 황 사장이라고 이 근방에서 제일 큰 조직의 보스라는 소문이 있어요. 올 때마다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캐디들한테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말 힘듭니다. 사용료는 제대로 내고요? 글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알 수 없죠. 하지만 제대로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한테 주는 팁도 거의 없고 오히려 자기들 술값이나 담뱃값 계산을 시킬 때도 있어요.
박선영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졌다. 그들은 단순한 진상 손님을 넘어 골프장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배경을 알기에 보복이 두려운 것이다.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이곳에 운동을 하러 왔을 뿐 해결사를 자처하러 온 것은 아니었다. 저녁 후 그녀는 조용히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특수부대 중령이라는 과거는 빛나는 훈장이었지만 동시에 평범한 삶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어려워했고 때로는 괴물처럼 보기도 했다. 유진은 그저 사회의 선량한 구성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삶을 살고 싶었다. 얼마 전에도 지역 보육원의 익명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고 주말에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것이 그녀가 찾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피 속에는 여전히 불의를 외면하지 못하는 군인 정신이 흐르고 있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녀가 몸담았던 특수전 사령부의 부대 구호였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해야 했던 시간들. 그 정신은 그녀의 가치관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다. 라운딩이 계속되는 동안 그들의 소음은 집요하게 유진의 귀를 파고들었다. 온갖 음담패설과 고성이 아름다운 골프장의 풍경을 더럽혔다. 다른 손님들 역시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을 피하기 바빴다. 골프장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다. 거대한 리조트를 집어삼킨 듯한 무법천지의 광경이었다. 마지막 18번 홀. 유진은 버디 퍼팅을 성공하며 기분 좋게 라운딩을 마쳤다. 스코어는 2분 파. 오늘도 만족스러운 경기였다. 그녀는 박선영 캐디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넉넉한 팁을 건넸다. 고생 많았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 텐데 내색 않고 잘해줘서 고마워요. 박선영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아닙니다,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유진은 클럽하우스로 향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로비로 나왔을 때였다. 그녀는 최악의 광경과 마주해야만 했다. 아까 그 조폭 무리가 로비 중앙에 가장 좋은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빈 술병과 안주 접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몇몇은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자욱한 담배 연기와 시끄러운 고성이 고급스러운 로비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있었다. 직원들은 겁에 질린 채 멀찍이 서서 그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몇몇 손님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서둘러 골프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편안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다. 무례와 폭력의 기운이 가득한 점령지였다. 유진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군 시절 작전을 앞두고 느끼던 특유의 긴장감이었다.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고 주변의 모든 정보가 머릿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듯한 느낌. 그녀는 저들을 이대로 두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였다. 무리의 중심에 앉아있던 황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내가 유진을 발견했다. 그의 음흉한 눈빛이 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어이, 거기 아가씨. 아까 공 잘 치던데. 이리 와서 우리랑 술이나 한잔하지. 그의 말이 신호탄이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조폭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에게로 꽂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그것이 강유진 중령이 군에서 배운 첫 번째 생존 수칙이었다. 고요했던 필드 위에 생긴 균열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로비 한가운데서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황만철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기름처럼 번졌다.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고 모든 시선이 강유진에게로 향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공포가, 다른 손님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떠올랐다. 유진은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선 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황만철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유진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주변의 공기를 가르기에 충분했다. 예상치 못한 단호한 거절에 황만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덩치 큰 부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아까 캐디에게 저질스러운 농담을 던졌던 남자 도치였다. 야, 이 여편네가. 우리 황 사장님이 같이 한잔하자는데 지금 토를 다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도치가 삿대질을 하며 유진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험악한 인상과 위협적인 걸음걸이에 로비에 있던 몇몇 여성 손님들이 작게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도치를 지나 그 뒤에 앉아있는 황만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 무리의 우두머리는 저자였다. 뱀의 머리를 치지 않으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피해주지 마시고 실내에서는 금연해 주시죠. 유진은 도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황만철에게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차가웠다. 마치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의 말투였다. 그 순간 황만철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자기 부하가 무시당한 것보다 유진이라는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한 배짱에 더 흥미가 생긴 듯 했다. 오호,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네. 아가씨, 겁도 없이. 내가 누군지 알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이곳의 규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규칙? 황만철이 코웃음을 쳤다. 아가씨, 세상은 규칙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힘 있는 놈이 규칙을 만드는 거지. 여기 이 골프장 사장도 나한테는 형님 하면서 설설 기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규칙을 들먹여? 그의 말이 끝나자 주변의 부하들이 일제히 키득거리며 웃었다. 완전히 자신들의 세상이라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포에 질린 직원들의 귓가에 조롱처럼 박혔다.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었다. 뒤돌아서 나가려는 순간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도치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어딜 가? 우리 사장님 말씀 아직 안 끝났잖아. 도치의 소나기 힘은 대단했다. 평범한 여성이었다면 속절없이 붙잡혀 끌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손이 유진의 팔에 닿는 순간 유진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잡힌 팔을 비트는 대신 오히려 몸의 중심을 낮추며 도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동시에 다른 쪽 손의 손날로 도치의 손목 안쪽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악! 도치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팔을 놓았다. 손목에 퍼지는 찌릿한 고통에 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확보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조폭 무리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아무도 저 가녀린 여자가 거구의 도치를 그렇게 간단하게 뿌리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황만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재미있는 구경거리에서 심상치 않은 사건으로 바뀌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미친년이. 고통과 모욕감에 이성을 잃은 도치가 고함을 지르며 유진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그는 주먹을 휘둘러 유진의 얼굴을 노렸다. 위협적인 주먹이었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의 모든 움직임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그녀는 상체만 살짝 기울여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앞으로 쏠린 도치의 무게 중심을 역이용했다. 유진은 피하는 동시에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치의 옆구리가 무방비로 노출된 순간을 포착했다. 그녀의 팔꿈치가 강철처럼 단단해져 도치의 갈비뼈를 향해 날아갔다. 커헉!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치의 입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하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옆구리를 붙잡고 새우처럼 몸을 말았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꺽꺽거리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황만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유진을 하찮은 여자로 보고 있지 않았다. 야수와 같은 경계심과 살기가 번뜩였다. 내년 정체가 뭐냐? 황만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부하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둘러싸듯 포진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황만철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이곳을 떠나세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다시는 여기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녀가 내미는 마지막 잡이었다. 경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경고를 해? 황만철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내가 뭘 믿고 이렇게 기고만장한지는 모르겠다만 오늘 내년은 여기서 무사히 걸어 나가지 못할 거다. 그 순간 유진의 입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중령 강유진. 전역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무게가 실려 있었다. 특수부대, 그것도 최정예로 꼽히는 707부대에, 그것도 중령 출신이라는 말에 조폭들 사이에서 잠시 술렁임이 일었다.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다시 쳐다봤다. 저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특전사 중령 출신이라니. 하지만 황만철은 곧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 707? 중령? 야, 인연이 아주 소설을 쓰는구나. 그래, 내가 707 중령이면 나는 국방부 장관이다, 이년아. 어디서 약을 팔아? 그의 불신은 어쩌면 당연했다. 군대, 특히 특수부대는 남성들의 세계라는 편견이 지배적인 사회였다. 황만철의 눈에는 유진의 말이 허무맹랑한 거짓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그저 운동 좀 한 배짱 두둑한 여자일 뿐이었다. 좋다. 내가 진짜 707인지 아닌지 오늘 내가 내 뼈를 발라내면서 확인해주마. 전부 다 전연 잡아. 황만철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조폭들이 일제히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직원들의 날카로운 비명과 손님들의 경악하는 소리가 뒤엉켰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선 유진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 점 흔들림 없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았다. 저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군인의 명예를 그리고 한 시민의 존엄성을 짓밟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시민 강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군인 강유진 중령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충성. 그녀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외쳤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경례 구호이자 지금부터 시작될 전투에 임하는 출사표였다. 황만철의 명령이 떨어지자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한꺼번에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수적 우위를 믿고 저 가녀린 여자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오산이었다. 유진에게 그들은 훈련된 적이 아니었다. 그저 오합지졸, 통제되지 않는 분노에 몸을 맡긴 불량배들에 불과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강목처럼 두꺼운 팔뚝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유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유진은 몸을 살짝 뒤로 빼며 그의 손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팔을 꺾어 업어치기 자세로 들어갔다. 으악! 거구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떠올랐다. 유진은 그를 바닥에 매다 꽂는 대신 옆에서 달려들던 다른 남자를 향해 던져버렸다. 두 남자가 볼링핀처럼 부딪혀 나뒹굴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또 다른 남자가 유진의 등 뒤에서 그녀를 껴안으려 달려들었다. 유진은 등 뒤의 기척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잡히기 직전 몸을 숙이는 동시에 뒤를 향해 팔꿈치를 날렸다. 그녀의 팔꿈치는 정확하게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다. 컥! 숨이 막힌 남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유진은 몸을 일으키며 몸을 회전시켜 관성을 이용한 돌려차기를 날렸다. 그녀의 발이 반대편에서 달려들던 남자의 관자놀이에 정확하게 꽂혔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눈이 뒤집힌 채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모든 공격과 방어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치명적으로 정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폭력이라기보다는 한편의 무의 시연에 가까웠다. 절제되었지만 파괴적이었고 우아했지만 서늘했다.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반복하며 몸에 익힌 근접 전투 기술, 크라브 마가와 특공 무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였다. 순식간에 4명의 부하가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자 남아있던 2명의 조폭은 겁에 질려 주춤거렸다. 그들의 눈에 비친 유진은 더 이상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인간의 형상을 한 무기 그 자체였다.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들리는 것은 쓰러진 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뿐이었다. 직원들과 손님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황만철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부하들이, 그것도 이 지역을 주름잡는 정예 조직원들이 여자 하나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다니. 그는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이계 같은 년이. 황만철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다. 그는 병을 휘두르며 직접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이성을 잃은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유진은 침착하게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황만철은 부하들과는 달랐다. 그의 움직임에는 막싸움으로 다져진 나름의 경험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의 모든 공격 경로가 훤히 보였다. 황만철이 위스키 병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내려 찍는 순간 유진은 옆으로 피하는 대신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황만철의 팔 안쪽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병을 든 황만철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눌렀다. 황만철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위스키 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유진은 그가 무기를 놓친 순간 잡고 있던 그의 팔을 비틀어 등 뒤로 꺾었다. 그리고는 그의 무릎 뒤 오금을 걷어차 중심을 무너뜨렸다. 거대한 몸집에 황만철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유진은 그의 등 뒤에서 꺾인 팔을 놓지 않은 채 그의 목에 팔을 감아 완전히 제압했다. 황만철은 숨이 막혀 컥컥거리면서도 발버둥 쳤지만 유진의 팔은 강철처럼 단단하여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말했을 텐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유진이 그의 귓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때였다. 로비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다.
경찰들은 로비의 처참한 광경과 한 여성이 거구의 남성을 제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했다.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한 젊은 경관이 외쳤다. 상황은 경찰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유진은 황만철을 제압했던 팔을 풀었다. 자유로워진 황만철은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져 콜록거렸다. 나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저 여자가 저 미친년이 우리를 공격했어. 당장 전현을 체포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도치가 경찰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그는 피해자라도 되는 양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부러진 듯한 옆구리를 붙잡았다. 다른 조폭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아픈 신용을 하며 비명을 질러댔다. 완벽한 적반하장이었다. 경찰들은 혼란스러워했다. 한 명의 여성과 다수의 남성. 상식적으로는 여성 쪽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쓰러져 있는 것은 모두 남성들이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경사가 유진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유진은 말없이 자신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경사는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잠시 눈을 크게 떴다. 강유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적힌 주소지는 서울의 한 군인 아파트였다. 저 여자가 먼저 우리한테 시비를 걸고 자기가 707인지 뭔지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패놨다고요. 아, 내 갈비뼈. 치료비 물어내. 전현 깜빵에 쳐넣어. 황만철이 숨을 고르며 일어나 악을 썼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믿고 있었다. 이깟 폭행 사건쯤은 돈과 힘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경찰들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양측 모두를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해야 할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골프장 지배인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아닙니다. 저분들 말이 거짓말입니다. 먼저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 것은 저 사람들입니다. 이 여성 손님은 자신을 방어했을 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직원과 손님들이 증인입니다. 지배인의 외침에 용기를 얻은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맞아요. 저 사람들이 로비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서 행패를 부렸어요. 저 여자분한테 억지로 술을 따르라고 시켰다고요. 저희가 다 봤습니다. 정당방위였어요. 수많은 증언이 쏟아져 나오자 상황은 급격하게 유진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황만철과 조폭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경사는 로비의 CCTV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CCTV에 모든 게 녹화되어 있겠군요. 황만철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모두 경찰서까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결국 황만철과 그의 부하들은 출동한 경찰들에게 연행되었다. 그들은 경찰차에 타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들의 위세는 이미 꺾여 있었다. 유진은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동행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쯤엔 이미 해가 져 어두웠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그녀에게 아까 그 나이 든 경사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강유진 중령님. 아니, 강유진 씨. 그는 이미 유진의 신원을 조회해 모든 것을 파악한 뒤였다. 그의 눈에는 의심 대신 존경심이 가득했다. 유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답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경찰서를 뒤로하고 밤거리 속으로 걸어갔다. 강철 같았던 백합은 다시 평범한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피워낸 용기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국가가 그녀의 용감한 행동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사건이 있었던 다음 주말, 강유진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한 유기견 보호소에 있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운동장에서 그녀는 대형견 한 마리의 털을 빗겨주고 있었다. 골든 리트리버와 진돗개가 섞인 듯한 마루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고 구조된 아이였다. 처음에는 구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으르렁거리기만 했지만 몇 달간 이어진 유진의 끈질긴 교감 끝에 이제는 그녀에게 배를 보이며 애교를 부릴 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유진은 소독약과 동물의 채취가 뒤섞인 이곳의 냄새를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복잡했던 머릿속을 비워주는 것 같아 편안했다. 땀 흘려 견사를 청소하고 말 못하는 짐승들과 조용히 눈을 맞추는 시간은 그녀에게 일종의 명상과도 같았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멀어져 오직 생명의 온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강 선생님 잠시 쉬었다 하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힘든 애들만 맡아서 하시네요. 보호소 소장인 박 여사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유진은 감사 인사를 하고 커피를 받아들었다. 괜찮습니다, 소장님. 오히려 제가 이 아이들한테 위로를 받는걸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군 생활 내내 그녀는 사람을 경계하고 분석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 상대의 눈빛, 말투, 작은 버릇 하나하나에서 의도를 파악하고 위험을 감지해야 했다. 하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달랐다. 그들은 꾸밈이 없었고 온 마음으로 진심을 표현했다. 유진은 이곳에서 비로소 무장해제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때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봉사활동 중에는 웬만해서 전화를 받지 않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유진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강유진 씨 되십니까? 저는 가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박진태 경사입니다. 지난번 그 나이든 경사의 목소리였다. 유진의 심장이 낮게 가라앉았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골프장 폭행 사건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박 경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황만철 씨 측에서 강유진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진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다음 말을 기다렸다. 고소 내용은 특수상해 및 폭행치상입니다. 자신들은 그저 함께 술 한잔하자고 했을 뿐인데 강유진 씨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겁니다. 증인도 많고 CCTV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함의 최정혁 변호사라고 이런 식의 흑색 선전과 여론몰이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벌써부터 언론에 조금씩 흘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직 특수부대원의 무자비한 민간인 폭행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요. 박 경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쪽 주장은 이렇습니다.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으니 자신들이 먼저 언어 폭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자신들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도 강유진 씨를 붙잡으려던 행동일 뿐 폭행의 의도는 없었다. 오히려 강유진 씨의 대응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당 방위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선 과잉 방어라는 겁니다. 쓰러진 사람 중 한 명은 갈비뼈에 금이 가고 한 명은 뇌진탕 증세를 보인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기가 막힌 논리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뒤바꾸려는 교활한 수법이었다.
그들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진실을 왜곡하고 유진을 폭력에 굶주린 괴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장이 시작된 것이다. 더 이상 총과 칼이 아닌 법과 여론, 그리고 심리를 이용한 치열한 싸움이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그녀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군인처럼 상황을 분석하고 행동 계획을 물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에 박 형사는 오히려 조금 놀란 듯 했다. 일단 강유진 씨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들을 보호하겠지만 법정 싸움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한 번 더 받으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잡아주십시오. 강유진 씨,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의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라는 말을 이런 상황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쪽에서 윗선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경사님. 군인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게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군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은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마루가 걱정스럽다는 듯 그녀의 손을 핥았다. 유진은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정혁 변호사, 법무법인 정함. 황만철은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 이 싸움을 진흙탕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녀는 다시 한번 부대의 구호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에 적은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교묘한 법 논리, 편견에 기댄 여론, 보이지 않는 권력의 압박. 그녀가 군에서 배운 기술들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다. 유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군법무관 시절 사사건건 부딪히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그녀의 편이 되어주었던 깐깐한 원칙주의자. 현재는 국방부에서 복무하고 있는 동기 윤지훈 소령이었다. 그는 유진과 달랐다. 육법전서를 통째로 외우는 듯한 치밀함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으로 군내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다. 유진은 휴대전화를 들어 윤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강유진. 시간 괜찮을 때 연락 줘. 자문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문자를 보낸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다. 강유진? 내가 나한테 자문이라니 별일이다. 또 무슨 사고 쳤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까칠하지만 익숙한 목소리에 유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든든한 아군을 얻은 기분이었다. 사고라기보다는 전쟁에 가까울 것 같아.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윤소령. 유진의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을 느꼈는지 윤지훈의 목소리도 진지해졌다. 얘기해봐. 무슨 일인데? 유진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윤지훈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모든 것을 경청했다. 유진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전장의 참호 속으로 가장 믿음직한 전우가 함께 뛰어들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은 국방부 청사 근처의 한적한 찻집에서 윤지훈 소령과 마주 앉았다. 여전히 각 잡힌 군복을 입고 있는 그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날카로운 눈매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는 유진이 건넨 사건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찻잔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찻집 안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하던 윤지훈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예상대로 심각했다. 상대방 변호사 최정혁. 아주 질이 안 좋은 인간이야.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서라면 증거 조작이나 위증 교사도 서슴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해. 이번에도 전형적인 수법을 쓰고 있어.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전략이지. 내가 불리한 건가? 유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객관적으로는 아니야. 증인도 많고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있으니까. 하지만 저쪽은 재판을 이기려는 게 아니야. 재판까지 가기 전에 너를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여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설령 재판에서 지더라도 너에게 폭력적인 군인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으려는 거지. 일종의 심리전이야. 윤지우는 펜으로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것 봐. 벌써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707 출신 여군에게 무차별 폭행당했습니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말이야. 내용은 전부 황만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댓글에는 벌써부터 너에 대한 억측과 비난이 달리고 있고.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녀가 목숨 걸고 지켜왔던 군인의 명예가 일개 조폭의 농간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나도 언론에 반박 자료라도 내야 하나? 아니, 절대로. 윤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상대방이 원하는 그림이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넌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야. 이 싸움은 냉정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조용히 진행해야 해. 전장에서처럼 말이야. 그의 말에 유진은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중대장 시절 해외 파병 임무 중 겪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부대는 내전 지역의 한 마을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반군 세력이 마을을 급습해 구호 요원들과 마을 주민 일부를 인질로 잡고 건물에서 농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진과 그녀의 팀원들은 인질 구출 작전에 투입되었다. 건물 내부는 부비 트랩으로 가득했고 인질들은 인간 방패로 사용되고 있었다. 섣불리 진입했다가는 인질과 대원 모두의 목숨이 위험한 최악의 상황. 시간은 흐르고 대원들은 초조해했다. 당장이라도 진입해서 반군들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유진은 침착했다. 그녀는 무력 진압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팀원 한 명만을 데리고 건물의 가장 취약한 지점인 하수구를 통해 내부로 잠입했다. 적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을 조용히 이동하며 그녀는 총을 쏘는 대신 반군들의 통신 장비를 무력화하고 식수 탱크에 강력한 수면제를 푸는데 성공했다. 다음 날 아침 물을 마신 반군 대부분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남은 소수마저도 외부와의 통신이 두절되자 혼란에 빠졌다. 유진과 대원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건물에 진입해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고 모든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했다. 그때 유진은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압도적인 화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허를 찌르는 지략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이성과 인내심이 있다는 것을. 회상에서 깨어난 유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싸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었다. 내 말이 맞아.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어. 이건 작전이고 나는 지휘관이야. 정확한 정보와 치밀한 계획으로 대응해야겠지. 유진의 변화를 감지한 윤지훈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바로 그 눈빛이야. 내가 알던 강유진 중령의 눈빛. 그럼 지금부터 작전 계획을 설명하지. 윤지훈은 새로운 종이를 꺼내 도표를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증인 확보다. 골프장 직원들과 손님들의 진술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해. 상대 측에서 회유나 협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들을 안심시키고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건 내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지. 둘째, 황만철의 과거 행적을 파헤쳐야 해. 그 인간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야.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장을 괴롭히고 폭행을 저지른 전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경찰의 수사 기록을 정보 공개 청구하고 필요하다면 사설 탐정이라도 고용해서 뒷조사를 해야 해. 그의 주장이 상습적인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니까. 셋째, 너의 알리바이다. 넌 저녁 후에 조용히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왔어.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왔는지를 증명할 자료들을 모아야 해. 유기견 보호소 소장님이나 내가 후원하는 보육원의 추천서 같은 것들이 큰 힘이 될 거야. 널 폭력적인 군인으로 몰아가려는 상대의 프레임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거지. 윤지훈의 설명은 명쾌하고 체계적이었다. 마치 잘 짜인 작전 계획처럼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넌 지금처럼 침착함을 유지해. 경찰 조사에서도 감정적인 발언은 삼가고 오직 사실에 입각해서 간결하게 진술해야 한다. 언론의 접촉에도 일절 응하지 마. 모든 창구는 변호사를 통해 단일화하는 거야. 알겠나? 알겠다. 유진은 짧게 대답했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적의 윤곽과 그들을 격파할 수 있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고맙다, 지훈아. 전후 사이에 고맙다는 말은 하는 거 아니다. 대신 이 사건 해결되면 비싼 밥이나 한번 사라. 윤지훈은 무심한 척 말하며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필요한 법률 지원은 내가 책임지고 알아볼 테니 너는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해. 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라. 그 말을 남기고 찻집을 나서는 윤지훈의 뒷모습을 보며 유진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그래, 이것은 전쟁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길 것이다. 반드시 이겨내서 그녀가 지켜온 군인의 명예와 한 시민의 존엄성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것이다. 기억 속의 교훈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승리의 예감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윤지훈의 조언대로 강유진과 그녀의 아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지훈이 소개해준 인권 변호사 김미현은 곧바로 골프장 직원들과 접촉했다. 그녀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직원들이 겪는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황만철 측의 어떠한 협박이나 회유에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약속하며 차분하게 진술서를 확보해 나갔다. 처음에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입을 열기 꺼렸던 직원들도 있었다. 특히 그날 유진의 캐디였던 박선영은 집 근처에서 황만철의 부하들이 서성이는 것을 목격한 이후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유진은 직접 박선영을 찾아갔다. 그녀는 위로의 말 대신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선영 씨, 두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제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선영 씨와 동료분들이 부당한 폭력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를 되찾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저를 믿고 저희를 믿으세요. 저희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유진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진심 어린 말에 박선영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부당한 일들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용기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파되었다. 황만철 무리가 지난 몇 달간 골프장 내에서 저질렀던 각종 행패와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황만철 측의 우발적인 시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들이었다. 한편 가평경찰서의 박진태 경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진을 돕고 있었다. 그는 상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황만철의 과거 범죄 기록들을 샅샅이 파헤쳤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폭행, 협박, 갈취 등 비슷한 혐의로 여러 번 입건되었지만
번번이 증거 불충분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간 기록이 수두룩했다. 박 경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의 상습적인 범죄 행각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황만철에게 피해를 입었던 과거의 피해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부했지만 그중 몇몇은 강유진이라는 인물이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에 작은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윤지훈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황만철의 뒤를 쫓던 중 그가 자신의 변호사인 최정혁과 함께 병원의 의사를 만나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그 의사는 황만철의 부하에게 전치 6주 진단서를 끊어준 사람이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며 돈 봉투로 보이는 것을 주고받았고 그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허위 진단서 발급을 위한 명백한 뇌물수수 현장이었다. 반격의 카드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었다. 유진은 그동안 유기견 보호소 소장과 후원하던 보육원 원장에게 추천서를 부탁했다. 그들은 유진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묵묵히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왔는지 그녀의 따뜻하고 강직한 성품에 대해 기꺼이 보증해 주었다. 폭력적인 군인이라는 상대의 프레임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경찰의 2차 소환 조사가 있던 날 유진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두했다. 같은 시간 황만철 역시 그의 변호사 최정혁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로비에서 마주친 황만철은 여전히 오만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흘리며 시비를 걸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2년. 변호사까지 데리고 오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아? 얌전히 무릎 꿇고 빌었으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그의 저급한 협박에도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황만철을 지나 그 뒤에 서 있는 최정혁 변호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최정혁 변호사님 맞으시죠? 최정혁은 예상치 못한 유진의 부름에 잠시 당황한 듯 했다. 그렇소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 의뢰인의 범죄를 돕고 증거를 인멸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을 교사하고 증인을 협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는 게 변호사님의 남은 경력을 위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진의 말에 최정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황만철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유진은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들의 심리적 균형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유진은 준비한 대로 사실관계에 입각해 침착하게 진술했다. 반면 황만철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내미는 수많은 증인들의 진술서와 자신의 과거 범죄 기록 앞에서 점차 할 말을 잃어갔다. 조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박진태 경사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는 최정혁 변호사와 의사 사이의 뇌물 거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최정혁 변호사님,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허위 진단서 발급 교사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을 본 최정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황만철의 입에서는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하게 가려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황만철에 대한 구속 수사가 결정되었고 변호사 최정혁 역시 변호사법 위반 및 증거 위조 혐의로 입건되었다. 그들이 뿌린 거짓의 씨앗은 결국 그들 자신을 올가매는 덫이 되어 돌아왔다. 사건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박진태 경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고마움을 표하며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강유진 씨,
저희 서에서 강유진 씨를 용감한 시민으로 추천했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와 이후의 과정에서 보여준 의연한 대처는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공식적인 연락이 갈 겁니다. 유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상을 받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국가는 그녀의 용기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다. 어둠이 내린 창밖을 바라보며 유진은 조용히 되뇌었다.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그녀는 또 한 번의 임무를 완수해낸 것이다. 반격의 서막은 이제 완전한 승리의 축포를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강유진은 윤지훈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황만철 일당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렸다는 소식이었다. 유진은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그녀가 할 일은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은 사법 시스템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법정의 소란스러움 대신 관악산의 고요한 등산로를 택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땀을 흘리는 것이 결과를 기다리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산 중턱의 약수터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윤지훈의 전화가 걸려왔다. 결과 나왔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후련함을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주범 황만철 공동공갈, 특수협박, 특수상해 교사, 증거 위조 교사, 뇌물 공여 등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12년. 법정 구속됐어. 12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다. 한 인간의 오만과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형량이었다. 황만철이 쌓아 올린 범죄의 왕국은 그의 구속과 함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밑에 있던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들은 모두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각각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는 의료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어. 그리고 가장 궁금해할 사람. 윤지훈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다. 최정혁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명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 사실상 법조계 인생은 끝난 셈이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심판의 저울은 정확하게 기울어 죄지은 자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죗값을 돌려주었다. 유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길고 어지러웠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다. 그녀는 통쾌함 대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만약 그녀가 그날 그곳에서 침묵했더라면,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정의는 땅속에 묻혔을지도 모른다. 수고했다, 지훈아.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나야말로. 덕분에 오랜만에 법복이 아니라 전투복을 입은 기분으로 싸웠다. 아무튼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마음 편히 발 뻗고 자라고. 전화를 끄는 유진은 약수터에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단숨에 들이켰다. 물 한 모금이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해 주듯 정의의 시련이 그녀의 마음속 응어리를 씻어내리는 듯 했다. 그녀는 산 정상까지 오르지 않고 천천히 하산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채찍질하며 정상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없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며칠 후 유진은 다시 가평 아난티 클럽을 찾았다. 불미스러운 기억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녀는 일부러 그곳을 다시 찾았다. 도망치거나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그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날의 상처가 잘 아물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골프장은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완전히 되찾아 있었다. 유진이 로비에 들어서자 그녀를 알아본 지배인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불안감 대신 진심 어린 반가움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회원님, 아니 강유진 선생님, 다시 찾아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진심이 유진의 마음에 따뜻하게 전해졌다. 로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고 그들을 대하는 손님들의 태도 또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불량배 무리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이곳의 공기는 정화된 듯 맑았다. 다들 괜찮으신가요? 특히 박선영 캐디님은 유진이 조심스럽게 묻자 지배인이 활짝 웃으며 답했다. 네, 그럼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씩씩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근무 중인데 잠시 불러올까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일하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다들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유진은 그날의 소란이 벌어졌던 로비 소파에 잠시 앉아 커피를 마셨다. 불과 몇 달 전 이곳은 욕설과 담배 연기, 폭력의 기운이 가득한 무법지대였다. 하지만 이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였다. 그녀가 골프장을 떠나려 할 때 지배인이 다급하게 그녀를 따라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저희 골프장 회원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평생 명예 회원권입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강 선생님은 저희 골프장의 은인이십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감사히 회원권을 받아들었다. 물질적인 보상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가닿았다는 증거이기에 그 회원권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지게 느껴졌다. 차를 몰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유진의 휴대전화로 공식적인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것이었다. 용감한 시민상 시상식 안내. 시상식은 다음 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유진은 담담하게 이메일을 확인하고는 시선들 다시 전방의 도로에 고정했다. 상을 받기 위해 한 일은 아니었지만 국가가 그녀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녀 개인의 명예를 넘어 불의에 저항하는 모든 선량한 시민들의 용기를 국가가 지지하고 함께하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이기도 했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남긴 결과를, 그 명예의 무게를 온전히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시상식이 열리는 날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높았다.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은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단상 위에는 태극기가 선명했고 객석에는 수상자들의 가족과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유진은 정갈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수상자석 첫 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한 청년,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은행원 등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용기를 보여준 평범한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유진은 객석 한편에 앉아있는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다.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눈빛만은 따뜻한 윤지훈 소령, 인자한 미소를 띤 박진태 경사,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녀를 찾아온 골프장 지배인과 박선영 캐디까지. 그들이 그곳에 와준 것만으로도 유진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 명예는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축사가 끝나고 드디어 시상이 시작되었다. 수상자들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되고 그들의 공적이 소개될 때마다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마침내 사회자가 유진의 이름을 불렀다.
다음은 불법과 폭력에 맞서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동체의 정의를 바로 세운 강유진 님입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군인 시절 사열을 받을 때처럼 절도 있고 망설임이 없었다. 사회자는 그녀의 공적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조직폭력배들의 행패로부터 동료 시민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끝까지 불의에 맞서 싸워법의 심판을 받게 한 용감한 행동. 소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진은 장관 앞에 서서 거수 경례 대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장관은 환한 미소와 함께 상장과 메달을 그녀에게 수여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강유진님.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장관의 따뜻한 격려에 유진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수상 소감을 말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와 사람들의 기대에 찬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는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상이 저 한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에 앉은 박진태 경사와 골프장 직원들을 향했다. 이 상은 보이지 않는 외압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다해 진실을 밝혀주신 경찰관의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기꺼이 진실을 증언해주신 평범한 시민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타협 대신 정의로운 연대를 선택해준 든든한 전우의 것입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윤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저는 군인으로 오랫동안 복무했습니다. 군인에게 명예란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역 후 저는 그 명예를 조용히 가슴에 묻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든 입고 있지 않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 약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연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려는 신념. 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진정한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 상의 무게를 항상 기억하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수상 소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유진은 다시 한번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상패는 묵직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낸 가치와 그녀를 믿어준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사회적 책임의 무게였다. 시상식이 끝나고 유진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박선영 캐디는 눈물을 글썽이며 유진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이제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골프장 지배인 역시 깊은 감사를 표했다. 박진태 경사는 유진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강유진 씨의 수상 소감을 들으며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툭 한마디 던졌다. 꼴에 말은 잘하네. 밥 산다는 약속이나 잊지 마라. 그의 퉁명스러운 말 속에 담긴 따뜻한 격려를 유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밥으로 사주마, 나의 영원한 전우. 모두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유진은 손에 든 상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용감한 시민 강유진. 그 글자 위로 군 시절 그녀가 받았던 수많은 훈장들이 겹쳐 보였다. 적진에서 목숨을 걸고 받았던 무공훈장도 지금 이 상패의 무게만큼 무겁지는 않았던 것 같다. 전장에서의 명예는 국가를 위한 헌신이었지만 지금 이 명예는 사람들의 살 속에 뿌리내린 살아있는 가치였기 때문이다. 유진은 그 명예의 무게를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짊어지고 가기로 다짐했다. 용감한 시민상 시상식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세상은 잠시 그녀의 용기를 조명했지만 이내 언제나처럼 새로운 소식들 뒤로 그녀의 이야기를 밀어냈다. 유진은 그것이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 선반 위, 군 시절의 사진과 기념패 옆에 용감한 시민상 상패가 조용히 자리 잡았다. 그녀는 그것을 매일 자랑스럽게 닦거나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녀가 지켜야 할 가치들을 조용히 상기시켜주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다. 주말이 되자 유진은 어김없이 남양주의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다. 시상식 때 입었던 정장을 벗고 흙먼지를 뒤집어 써도 좋은 낡고 편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가 보호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마리의 개들이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듯 일제히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래, 나왔다. 이 녀석들아. 다들 잘 있었어? 그녀는 익숙하게 견사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다. 묵직한 사료 포대를 나르고 바닥에 눌어붙은 오물을 닦아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이곳의 생명들에게 그녀는 용감한 시민 강유진이 아니었다. 그저 맛있는 밥을 주고 등을 긁어주고 함께 산책해주는 다정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리고 유진은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가장 좋았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마루에 목줄을 채우고 보호소 뒷산으로 산책을 나섰다. 어느새 붉고 노란빛으로 물든 단풍잎들이 가을의 절정을 알리고 있었다. 마루는 신이 나서 앞서 달려가다가도 이내 걸음을 멈추고 유진이 잘 따라오는지 뒤를 돌아보곤 했다. 한적한 오솔길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는데 윤지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뉴스 봤다. 황만철 조직 이번 수사로 완전히 와해됐다더군. 내가 시작한 나비 효과가 태풍이 됐어. 유진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태풍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바람이었겠지.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군인으로서 그녀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파괴하는 기술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는 불가능한 파괴를 성공시키는 명령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평화를 기어코 만들어내라는 사명이기도 했다. 그녀는 저녁 후에도 그 사명을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다. 유진은 마루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주말에는 이곳 보호소를 찾을 것이고 가끔은 골프장에서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샷을 날릴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예전처럼 조용히 손을 내밀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그녀의 내면에서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믿음이었다.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양심의 목소리들이 모여 더 큰 함성을 만들어내고 시스템은 더디더라도 결국 옳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믿음. 그리고 그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초인적인 영웅이 아닌 용기를 낸 평범한 시민들에게 있다는 확신이었다. 산책을 마치고 보호소로 돌아온 유진은 마지막으로 어린 강아지들의 견사를 둘러보았다. 어미에게서 버려져 갓 구조된 작은 생명들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유진의 얼굴에 어머니와 같은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키는 살. 그것이 그녀의 천성이었다. 군복을 입고서는 국가의 경계를, 지금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리고 이 작은 생명들의 평온한 잠을 지켜야 할 대상이 바뀌었을 뿐 그녀는 여전히 가장 충실한 군인이었다. 서쪽 하늘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유진은 하루의 봉사를 마치고 보호소의 문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고마움을 전하는 동물들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고 그녀는 또다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화려한 조명도 요란한 찬사도 없는 평온 속으로 강철의 백합은 그렇게 조용히 귀환하고 있었다.